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순간포착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주제로 그 19세기 사진과 움직임이라는 부주제를 달았습니다. 그 단 이유가 20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여기 지금 주제가 이 모빌리티에 관계되는 것이 이미 그런 그 이미지에 있어서의 동영착에 포착이 되는 것이 과학적 분야, 예술 분야, 사회적 분야에서 모두 20세기 초부터는 다이나믹하게 모두가 다 활용하고 되었습니다만은 19세기에 관계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그 노래에 의해서만 됐던 것이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관계되는 이론은 영어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불어로 되거나 도구로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박사 논문의 반 이상을 19세기 사진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박사 주제 제목이 그 사진의 흐린 효과입니다. 이 흐린 효과가 기술적인 문제로 흐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 흐린 효과의 정신적인 현상, 그거를 하기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이 이미지가 왜 흐려졌는가를 추적하다 보니까 19세기 사람들이 그 당시는 기술적으로 순간적으로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이 흐리게 나온 것들도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20세기에 길들여져 있는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렌즈의 사실주의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흐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9세기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리얼리즘은 그 당시 뭐 안경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끼지 않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밖에 나가면은 산란 효과 때문에 흐리게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관점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움직임의 포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웬만한 건 다 흐리게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주의로 살았고 또 그런 것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고 했던 그러한 그 환경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움직임도 실제 우리가 5천분의 1까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렌즈의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5분의 1초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그 원리는 뒤에 나오겠지만도 1초에 10카트죠. 그것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나가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환영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19세기의 사진에 관계되는 움직임은 지금의 현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겁니다. 웬만큼 흐린 것은 다 하나의 효과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지나치게 렌즈가 만든 사실주의의 학습 효과로 돼서 익숙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움직임에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부주제로 19세기 사진과 움직임에 대한 그 주제를 달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순간 포착에 대한 근대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이 역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변천에 따라서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제가 6가지로 나누어서 순간 포착의 역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 포착에 대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그림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순간 포착이 카메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최초의 순간 포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그 사진 기술의 혁명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고서 19세기의 순간 포착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속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영화에 있어서의 그 실질적인 원리가 되겠죠.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최초의 영사기 겸 촬영기 겸 영사기가 되는 마레의 크로노포토그라피에 관계돼서 알아보고, 그리고 맨 끝에 영화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를 이렇게 6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제한된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간 포착의 욕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움직이는 것은 사실 우리 눈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사시대 때부터
움직이는 것을 재현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동굴 같은 데 가본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술학자들이 보니까 개 같은 동물이죠. 동물인데 다리가 6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연속적으로 동물이 뛰어가는 것을 이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리가 6개 있는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사실 인간은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작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카라바주의 메두사의 머리입니다. 이거를 유명한 작품이죠. 이게 불을 끄면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하여튼. 자, 이 그림에서 메두사의 신화입니다. 메두사의 신화인데 1598년에 이 카라바조는 메디치가의 부탁을 받습니다. 미사용 방패를 그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메두사의 머리를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는 그 신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그것은 그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가 비참하게 나중에 절규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죠. 잠깐 그 신화에 대해서 아시겠지만도 이 메두사는 이 고르곤 형제 세 자매입니다. 자매 중에서 막내인데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주 미모를 자랑하고 그런데 포세이돈이 그 미모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하필 아테네 신전 앞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아테네가 질투를 해서 자기 숙부인 포세이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투로 메두사의 머리를 뱀머리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어 버려서 멀리 서쪽 나라에 추방해 버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서쪽 나라는 리비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해가 지는 쪽이죠. 동굴 안에서는 비명 소리만 들리고 문제는 그 주위가 전부 황폐해 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기 때 모든 동물이 전부 다 돌로 되기 때문에 사진의 역사는 이와 같이 시간을 방부제를 만드는 신화의 하나를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사진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메두사의 머리를 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두사의 머리는 사진의 그 근원과 신화로서 설명을 하지만 그건 억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메두사는 이 아테네가 그래서 이제 그 메두사의 있는 곳이 황폐되니까 이걸 죽여라 해서 그때 이 영웅 페르세우스를 불러다가 칼을 줘서 죽여라 해가지고 이제 그 방패를 하나 줍니다. 거울 방패를 줘서 그래서 칼을 들고 헤르메스 비행 구두를 신고 그래서 가서 메두사한테 살금살금 숨어서 가서 그 보는 순간에 목을 치게 됩니다. 그때에 절규하고 그 하는데 그 장면을 원래는 메두사의 얼굴을 그렸는데 자기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게 그 카라바조는 그 평생 도망자로 삽니다. 여러 번의 그 사람을 죽이게 돼서 이제 여러 번의 그 감옥에 가는데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물주들이 또 사면을 시켜주고 그래서 평생 이렇게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면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태리 남부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해변에서 열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에서 카라바조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컴플렉스에서 이런 그 순간 포착의 것을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자기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칼이 내리치는 장면을 상상하는 순간 포착의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야기가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리코입니다. 제리코는 사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리코는 천재입니다. 엄청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기 그렇지만도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경마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경마에 가서 보는데 당시에 말을 그리는 것이 당시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그 어떤 소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우선 이 제리코는 그 당시에 18세기 초에 19세기죠. 19세기 초에 낭만주의에 속해 있지만도 사실은 20년이나 앞당긴 그 사실주의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리코는 전통적으로 그 그리는 방식을 떠나서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관찰자적인 태도로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걸 그리는 데 있어서 사진의 팩트죠. 사진은 사실주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각적인 사실주의도 있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의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리코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의 실질적인 사실의 입각을 그리기 위해서 당시에 1816년에 있었던 이 메두사호의 난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큰 문제가 되고 사회적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 화두로 된 것을 엄청나게 큰 그 포맷의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배가 노예를 파는 배인데 마다가스카르를 둘러서 세네갈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배가 파산하게 된 것은 그 배 타고 있던 노예들이나 일하는 사람 모두 150명인데 그 먹는 식량을 가지고 그게 쟁탈전이 불려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파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파산이 되는데 앞에의 세네갈 총독이라든가 그 선장들은 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낙하사 노는 부조리로 그렇게 탄 사람들인데 보트배가 6개가 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그 보트를 6개를 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뗏목을 만들어서 다 탔는데 그 보트에 그 줄을 메어서 가다가 보트가 잘 안 나가니까 보트의 동화 줄을 끊어버려 갖고 모두가 다 죽게 되고, 결국은 15명만 살게 되는데 그 지나가다 영국 배에 그 파르티종이라 하는 선장이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명을 구해서 파리 이제 프랑스로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5명은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생존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책도 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태리에 있다가 제리코가 파리에 오니까 큰 사건이 났는데 이것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뜨리에에 그 생존자 중에서 목수가 있었어. 그래서 목수를 아뜨리에 불려갖고 아주 한 10분의 1 뭐 정도 굉장히 짧게 해서 이제 실제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의 내용에 맞게끔 여기에 죽었던 빈사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친구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도둑의 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죽어 있는 시체를 까뜨리를 가지고 와서 아까 그 앞에 있던 메두사의 그림에 그대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크루베가 자기는 안 본 천사를 못 그리니까 천사는 그릴 수 없다는 것이 실제 있는 팩트만을 그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리코도 관찰자적인 어떤 사실에 있는 걸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죠. 왼쪽은 곱추의 소녀가 죽었는데 역시 목을 직접 빌려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내용입니다. 제리코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주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그 고전적으로 볼 때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의 상황을 상상에 의해서 그리는 것인데 모두가 그 관찰적인 사실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진에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앱손의 경마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앱손의 경마에서 여러분 알겠지만도 전부 말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해서 나르는 경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도 그 주변이 사실 이게 지금 런던입니다. 런던 경마장에서 그 그림을 상상에 물론 그렸지만 그 주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불확실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상상에 그렸지만 우리가 그 만원경으로 만원경이가 그 망원 렌즈로 어떤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갈 때 그 주위는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팬딩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그 카메라로 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경마에서 하루 종일 그 말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앱션의 그 경마인데 거의 노름을 해서 돈을 다 탕진하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영국의 그 물주가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아주 비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실제 우리가 경마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다리가 땅에 닿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그대로 망막에 맺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리코는 당시에 한 번도 다게르타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망막에 비친 걸 그대로 관찰자적인 관점에서 그야말로 팩트, 리얼리즘에 관계되는 장면을 그렸다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갤럽으로 달리는 4명의 기수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를 또 자세히 보면은
그림 자체가 그 완성이 아니라 거의 좀 미완성된 것 같이 보이죠. 이 제리코는 한 15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살아있을 때의 12점만 공개하고 딱 석점만 전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완성이고 그것도 100년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제리코는 완성이 거의 다 대부분 미완성이죠.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근경과 중경과 원근이 거의 구별이 없죠. 마치 말이 뛰어난 것을 보게 되면은 마치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것처럼 뒷부분들이 공간 효과가 없게 되겠죠. 그래 이와 같은 것들이 망원 렌즈로 촬영한 효과를 가지고 자기가 본 그 망막에 비춰진 시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 포착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카라바주나 제리코의 그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이 발명이 되고 나서의 최초의 순간 포착에서 이것은 오전에 촬영한 것도 있고 오후에 또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최초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게르타입을 보게 됩니다. 다게르가 템플거리에서 이제 촬영한 것인데 여기에 보이는 딱 한 사람만 구두를 닦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 다게르타입은 30분 정도의 노출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샬롱-듀-샤운이라는 곳인데 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데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필레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움직임의 흔적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보여드리는 것은 이 다게로타입 시대 때 초창기의 사진이 나왔을 때 움직임은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진 하나의 움직임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는 1850년경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움직임의 흔적은 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안개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흐르는 분수라든가 이런 걸 촬영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사진이 최초에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한 30년 동안은 움직임은 포착할 수가 없는 매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리 꼬민 때 이 봉돔 나폴레옹 상을 꼬민에서 결정해서 1871년 5월 16일 날 끌어내리게 됩니다. 무산자의 결정에 의해서 코미니스트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촬영을 했는데 역시 움직임 때문에 촬영할 수 없고 거의 좀 흐리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연도는 1871년입니다. 그러니까 1870년대도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진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게르타입이 발표하고 나서 3년 후에 신기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 30년 전에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초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때에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도 최초의 스냅 사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표현하는 것을 오늘날 기술적 관점에서 스냅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간 포착된 사진이라 해서 용어는 순간 사진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오를레앙 공작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때 뭐 차도 없는데 마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파리의 뽕도마이의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이제 죽게 되는 날짜가 7월 13일 날 사고로 죽게 되고 이게 7월 하면 30일 정도 돼서 장례식 하는 장면에 노틀담으로 오는 장면인데 마캉투안 고댕이라는 사람은 다게로타입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출신은 화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고댕의 아주 높은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종의 말하자면 마케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붙은 다게로타입의 어떤 선전 효과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공식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공식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하는 장면을 노트르담의 이 반대쪽에서 하이 앵글로 그리고 피사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순간 포착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멀리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다게로타입의 이런 기술적인 사실 불가능합니다. 노출이 적어도 1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에 긴가민가 그리고 많은 그 학자들이 여기는 연출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가졌는데 분석해 본 결과 7.2cm의 아주 그 사진판을 축소시켰어. 둥근 판이죠. 그러니까 사진판이 축소하게 되면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렌즈를 개조합니다. 렌즈 오늘날 대물 렌즈처럼 개조를 해서 빛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촬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성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져서 이 연출이 아닌 최초의 다큐멘터리라 그럴까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여하간간에 이것이 최초의 스냅 사진으로 인정되는 사진입니다. 같은 시기지만 아마 조금 뒤에 촬영한 것 같습니다. 역시 뽕레프 다리를 촬영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촬영했습니다. 특히 그 다게로타입에 있어서의 그 셔터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은 원래 다게로타입은 조리개를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만은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면 수차라고 하는 비네팅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렌즈를 개조를 시켜서 대물 렌즈를 만들어서 단초점을 만들게 되면은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사진판에 가속 감각물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첨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노출 속도가 2배에서 심지어는 10배까지도 올라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특수한 이런 실험 사진가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순간 포착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이런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하간 그 당시에 다게로타입에서 움직이면서 불가능하던 시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나간 자국들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게 속도가 빠를 때는 이미지가 흐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피사체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참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1845년 경이니까 역시 다게로타입이 이제 포트레이트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시내에 대해서 이제 가면은 이제 포트레이트의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 당시에 힐과 아담슨의 이 칼로타입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 두 사람은 협업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힐이라고 하는 이 화가죠, 사실. 그리고 아담슨이 원래는 사진 기술자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때 그 이 교회에 영국 정교회에 그때 100주년 기념으로 그 벽화에 많은 그 성인들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 작업으로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1500여 장의 어마어마한 그 사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섭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발견된 건 거의 반세기 후에 발견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아담슨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힐이 또 사진을 계속 찍는데 그렇게 찍었던 이 사진들이 연출 사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중에서 거리의 군악대라는 이 제목은 지금도 수수께끼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저거를 포착했을까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직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고 있는 장면에 그래도 큰 구두로 노는 북을 치고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인데 이 그 당시에 칼로타입은 종이를 가지고 이제 그걸 찍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네, 또 이 사진은 이제 10년 후에 다게로타입이 거의 이제 그 종이 사진으로 넘어가고 그때의 샤를르 네그르라고 하는 화가 출신입니다. 이 화가가 이 걷는 굴뚝 청소부라고 하는 이것을 넉 장의 사진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랫동안에 이것이 스냅 사진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알아주었고 이런 것이 1970년대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연출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굴뚝 청소부들이 이 순간을 연출에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찍은 것인데 이 뒤꿈치가 들려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스트레이트 사진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찍은 시기는 겨울철에 이 기술적으로 이게 찍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칼로타입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연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스냅 사진이라 하지 않고 걷는 어떤 움직임의 포착에 대한 인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움직임에 관계되는 해부학적인 관점 또는 생리학적 관점에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의 그런 그들은 관점하고는 좀 다르죠. 실제 맨 앞에 있는 이 작은 이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 발을 디디면 뒷다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하게 걷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역시 넉 장의 사진 중에서 이와 같은 것이고, 그 뒷부분은 찰필로 흐르게 미술의 효과, 그러니까 흐르게 하는 스푸마토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에 스냅 사진으로 착각을 하고 오랫동안에 거의 100년 이상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스냅 사진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연출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떤 장면의 순간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출한 장면으로 밝혀졌습니다. 샤를 네그르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도 특히 고야는 실제 자기가 봤던 것만 그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그림들은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발굴이 되는 거야. 고야 시대 때는 자기는 이제 그 밑에 하부 구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기근에 들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직접 보고 상상에 의해서 이렇게 망치로 치는 장면을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 순간 포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콩코드 광장에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걸 설명하자면 좀 긴 이야기지만도 이 스테레오타입이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유희 목적으로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게 되고, 이 스테레오타입의 특징은 이 사진판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레오타입의 렌즈는 그게는 어떤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순간 포착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에 나오는 것 중에서 1860년경 이때 물론 이게 그 콜로디온 시대입니다.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좀 발전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촬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을 보면은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포착한 스트레이트 사진입니다. 콩코드 광장. 그리고 그 까유보트는 그 인상주의 작가죠. 근데 이 작가의 관심은 움직임을 그림을 그리는, 주로 이렇게 일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 중에서 비 오는 유럽 광장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모두 다 걷고 있는 장면들이죠. 이것에 사실 어떤 상상에 의해서 그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걷는 것들 전부 습작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사진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걷는 장면에 있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진으로부터 참조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사진의 그 관찰을 통해서 그리게 되고 이렇게 섭작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걷는 모습에 관계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1898년에는 이런 책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상당히 그 스냅 사진이 가능한 시대지만 펠릭스 르노라 하는 생리학자와 더 하울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이 장교입니다. 소령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걷는가라고 하는 책을 내서 그 당시에 필요했던 제식 훈련이라든가 군복이라든가 이런데 군대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의 생리학적으로 걷는 장면에 어떤 해부학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활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걷는 형태를 열대 지방 사람들과 그 온대 지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걷는 게 좀 다르죠. 이런 장면들인데 1888년에는 실제 사진의 장면을 가지고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폴 리쉐라는 그 생리학자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그 분석을 하게 됩니다. 목적은 과학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16년 후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런 유명한 그림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때의 그 전체적인 미래주의 시대, 그 당시에는
이 속도의 개념이 당시로서는 트렌드였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미술적 언어, 조형의 언어로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야 될 것이 사진의 기술적인 혁명을 뭐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냅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약간 지금 여포가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은 1839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다규로타입이 1850년대 가게 되면은 콜로디온 유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의 기술, 콜로디온 유리판 시대 그리고 1880년대 젤라틴 취하물 시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규로타입 시대, 콜로디온 시대, 젤라틴 시대라고 세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렇게 바뀌는 이 지각 변동이죠. 이 중에서 특히 1880년대 이후는 코닥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대중화가 되고 아마추어 군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880년대 다규로타입은 불과 10년 정도만 대중화되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아츠에 의해서 콜로디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리판에 이제 그 콜로디온을 입혀서 하게 되는데 유리판 콜로디온 유리판 시대라고 하죠. 아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근성이 나오게 돼서 섭성 콜로디온과 근성 콜로디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로디온 유리판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 50년에서 80년 동안 30년 동안 지배한 것이 콜로디온 유리판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콜로디온의 유리판 시대는 이 스냅 사진으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초의 그 노출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스판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지만 이 스판 같은 거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이유로 해서 하여튼 1871년에 마독스에 의해서 젤라틴 취하물이 유리판에 적용이 돼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속도가 올라가지 않지만 이 버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1878년에는 10배 이상의 속도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1880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젤라틴 취하물 시대 이후에 이 스냅 사진, 그러니까 그 순간 사진의 시대가 열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88년에 놀랍게도 이스트만에 의해서 코닥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1925년에 이때부터 실제 소형 카메라 시대는 라이카 카메라는 이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에 관계되는 그런 연속적인 이미지에서 오랫동안에 있어 왔던 그 환상을 보는 그런 놀이기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페나키스티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1834년에 조셉 플라토에 의해서 잔상이 이론으로 발견되고 나서 널리 알려지게 되고 알다시피 산업혁명 이후에 유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필요로 하고 하니까 극장 대신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점진적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머브리치에 의해서 또 이 말의 12장면의 그 순간 포착을 만든 머브리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주프락시스코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크로노포토그라피는 1887년이지만 원칙적으로 1890년대에 촬영기 원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에디슨에 의해서 키네토스코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과 2년 후에 실질적으로 오늘날 출발이 되는 시네마토그라피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짧게 이야기하지만도 이런 그 전체적인 도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냅 사진에 관계되는 것은 젤라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속도의 시대라고 그러고 또 실제 1880년대에 가게 되면은 우리들 지배하는 그들은 정신적인 그래서도 안 보이는 미시의 세계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이때 과학적 발전, 철도와 함께 전기선과 발전과 함께 이게 시간에 관계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스냅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라틴 취한 금판의 형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진의 실질적인 출발은 이 필름입니다. 근데 이 필름이 처음에 필름이 나왔을 때는 종이에 필름만 붙여 나오다가 그리고 나중에 셀룰로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필름이라든가 이런 그 카메라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19세기 전반적인 기술은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것들 누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딛고 또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명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1880년 이후에 유리판 콜로디온 사진에 이어서 젤라틴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젤라틴 치화은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대부분 거의 다 금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1880년대 이전에 콜로디온 유리 금판이라 시대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고감도 필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치화은 금판 혁명이 결국 순간 포착에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마추어 군단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사진의 스타일인 살롱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에 이 픽토리얼리스트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살롱 사진이 하나의 사진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아마추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판박이 사진은 사실은 사진이 최초의 하나의 스타일로서 하나의 그 국제적인 유행이었고 스타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80년 이후의 노출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1초 사이로 가고 그리고 10년 후면은 더욱더 빠르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도 그 총알까지도 찍게 되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젤라틴 치화은에 관계되는 금판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그 30년 동안 지배했던 콜로디온 프로세스의 빠른 노출과 사진의 금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콜로디온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편하죠. 물론 근성도 있었지만 근성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다 해결하는 것이 젤라틴 치화은 금판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젤라틴 치화은 금판은 이 사진판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가가 혼자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 시장이가 돈 주고 사야 되죠. 한마디로 산업혁명의 그 같이 공장에서 만들죠. 그래서 표준화된 사진판을 만들고 그리고 얼마 후에 휴대용 카메라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포착의 시대를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시기적으로 1880년 이후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코닥이 나오게 되는 그것도 정확하게 롤 필름이 나오게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1888년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88년 이후에 많은 그 카메라들이 형태가 작아지고 그것은 바로 롤 필름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포착이 이렇게 롤 필름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순간 포착의 어원은 88년에 코닥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때에 국제 사진 세미나가 열리고 이때에 새로운 개념으로 스냅 사진이라는 개념이죠.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순간 포착된 사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때 이전에서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출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간 포착된 사진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몇몇 그 선구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이때의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그냥 포착된 사진, 순간 포착된 사진이라 그러고 그 이후는 그야말로 스냅 사진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사진의 개념을 둘로 나누었는데 순간 사진과 순간 포착으로 나눌 수가 있고 순간 사진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상황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 순간 포착에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순간 사진이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미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순간 포착이라고 이때 벌써 용어에서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자, 문제는 이 순간 포착이 아까 제가 스님한테 이야기했지만도 이런 그 순간 포착이 주는 정신적인 변화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순간 포착이라고 하면 시각적인 변화만 보는데 이 순간 포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견치 않는 뜻밖에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하품하는 장면, 엉뚱한 장면, 이상한 장면도 많이 볼 겁니다. 카메라가 보는 장면은 우리가 못 보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견치 않는 뜻밖에 있는 사건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세계를 보여주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노출 속도를 가지고 심지어 2500분의 1 정도로 총알을 촬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새를 촬영한다든지 이게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의 지팡이 역할을 하면서 미시세계 또는 거시세계 다양한 앵글 등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포착은 정신적인 재현을 가져다 준 뿐만 아니라 실제 속도의 재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신적인 재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데 오늘날 관점에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너무 오늘날은 전부 순간 포착만 보기 때문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뜻밖의 포획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랫동안의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재현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과 동시에 몰랐던 일상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수가 있고 높은 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상당한 특히 아마추어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그 이동성을 주고 기동성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망원 렌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 없기 때문에 전부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무거우면 못 가지고 다닙니다. 그 아재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이상 찍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형 카메라가 나고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못 보던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개인의 그 일상을 발견하게 되고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부분적인 렌즈가 촬영하는 포착하는 그런 세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생리학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미래주의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어떤 조형적 언어로서도 활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신적 혁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젤라틴의 이런 그 혁명은 개인의 일상과 과학기술의 발견, 예술과 모더니즘을 발견하는 데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속도의 재현입니다. 이 속도의 재현은 아까 정신적인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만 더 이상 전문 사진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이제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하는 사람, 갤로프로 막 뛰는 말들, 움직이는 기차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진정한 속도의 시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 속도의 시대는 시간을 무한히 축소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리니치 천문대가 1895년에 만들어지면서 세계는 둥글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우리가 개념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당시에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것처럼 세계 일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 되고 사람들의 그것을 엄청 큰 거리를 축소시키는 그런 개념의 효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을 미분을 쪼개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움직임의 행위를 오늘날 같은 그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로서의 목적이 처음부터 영화를 보여주거나 뭐 행위를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예견치 않게 얻은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목적은 아닌데 다르게 바꾸어서 나온 것이 결국은 촬영기가 되고 영상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왔던 연속 시퀀스는 사실상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고 과학적 도구로서 어떤 그 관찰 도구로서 이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시퀀스는 이 젤라틴의 그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식 셔터의 출현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강감역 그 치환 건판만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초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 셔터가 손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식으로 발전된 데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사진을 또 발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1855년, 이 55년은 콜로세움 시대지만 그 초이하의 속도를 찍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록에는 이게 4분의 1초 정도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오기스트 베르체라는 사람은 사진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사진협회의 간부로서 일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연구한 것은 순간 포착이라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던 중이었었고, 그리고 이 블랑슈 광장의 철문에 고정된 하이 앵글로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아주 날이 좋은 날만 골라서 찍었는데 연속적으로 찍은 같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시간에 찍은 겁니다. 이 목적은 마차가 들어오는 이 장면을 찍는 것이 목적이지 연속적인 시퀀스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움직임의 포착에 있어서의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버리치의 연속 시퀀스가 처음으로 성공하게 되고 1878년에 완성되고 있지만 그 움직임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머버리치의 역할이 없었으면 아마 영화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72년에 캘리포니아 지사 이 스탠포드가 머버리치한테 말이 어떻게 뛰는가를 조금 알고 싶기 때문에 말이 어느 순간에 공중에 뜬다는 그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탁을 낸 거죠. 그래서 말이 트로로 달리는 것들을 사진으로 조금 찍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논쟁이 빠르게 달리는 말이 어느 순간에 모든 발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지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논쟁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찍게 됩니다. 정말로 하늘을 나른 것인가라고 해서 논쟁에 뛰어들어서 결국 어느 순간에 네 발이 다 떨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갤럽으로 뛰기에는 3박자입니다. 따그닥 따그닥 하는데 3박자 끝나는 순간은 공중에 뜹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생리학자들은 말은 그렇지 않다. 말은 네 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땅에 닿는다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촬영 방식은 12개 카메라를 가지고 12개 카메라를 가지고 말이 달리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말이 달리면서 그 실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샤타가 촬영하게 돼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스테레오 타입 렌즈를 가지고 25분의 1초로 전기 단두대 셔터를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좀 뒤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펠로엘토에서 이제 치밀히 준비를 합니다. 1872년에 그 스탠포드 지사 자기가 쓰던 그 말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말이 달릴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합니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1부터 24개 있지만 12개의 렌즈를 숨겨놓고 제가 이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인데 이게 그 막샤타입니다. 막샤타인데 이것도 다음 해에 1878년에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 1년 후에 이걸 가지고 또 발명 특허를 받습니다. 이것은 위아래로 내려오는 막샤타입니다. 그리고 막샤타인데 위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텀이 3mm 정도의 구멍 사이에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분의 1초 내지는 1000분의 1초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배터리 힘으로 해서 움직이는 전자식 단두대 그 샷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장치를 해서 12개를 카메라를 정치를 해놓고 거기에 전부 다 실을 연결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지나갈 때 그 실을 올리게 해서 말은 12개의 실을 끊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 실이 끊기면은 샤트가 하나씩 연결돼서 200분의 1채로 1초에 25장 리듬으로 촬영됐다고 나옵니다. 여하튼 그 역사적인 의미로 이 기계식 전기 셔터 장치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움직임을 그 이미지를 분해해가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 얘기한 그 기계적 셔터 활용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왔을 때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그 메커니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발명특 그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순간들이 이 좁은 간격에서 촬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거꾸로 보여주게 되면은 시네마토그라피의 출발이 되는데 결국 이걸 12장을 만들어 놓고 주프락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 장치를 만듭니다. 처음에 자기가 있던 그 주프락 그래프라고 하는 그 이미지 환상을 만드는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이것을 사진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사진으로 해서 그림을 전사시켜서 거꾸로 돌리게 되면은 영상기가 되는 어떤 그런 기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주프락시스코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12장의 사진 시퀀스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공중에 뜨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또 보이고 이렇게 촬영을
그리고 이제 미국 과학지에 실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지만 유럽에도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1878년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 만듭니다. 그 91장의 석파나 사파칩을 책을 만드는데, 그때 이 사진을 부탁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소유권 문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결별을 해서 필라델피아의 수의과에 가서 이제 동물의 그 생피 실험을 해서 이제 작업을 사파책을 만듭니다. 근데 머브리치는 이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 받고 파는 상업용으로 만들 목적이고, 이런 것들도 생리학 연구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부탁을 받아서 말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이분은 원래의 돈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풍경 같은 이런 사진을 찍어서 팔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머브리치는 이걸 하게 되면서 1872년에 이제 시작을 하지만, 그 영화도 나와 있지만 그 2년 후에 그 자기 부인의 전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는 아니고 외국에 몇 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파나마나 과테말라 같은 데서 있다가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이것을 완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출판물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책을 만들어서 그 많은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파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책을 해서 이제 출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1887년 이후에 필라델피아에 그게 가서 이제 그 할 때는 에이킨스라고 같이 동업자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연속으로 보여주는 때는 24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그야말로 연속 시퀀스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분해라고 하는데, 머브리치 같은 경우는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제 뒤에 하겠지만 이제 크로노포토그래피를 가지고 말에는 이런 이미지 분해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운동학과 생리학을 연구 목적으로 이미지 분해의 연속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노포토그래피는 실제 영화에 출발이 되는데, 1871년에 최악은 유리건판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누구도 순간 포착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78년에 아까 앞전에 봤던 머브리치가 12장의 연속 시퀀스를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자극이 돼서 마레가 그 당시에 사진판을 쓰지 않고 실제의 이 그림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리학 도구로서 쓰는 그런 장치를 만들다가 이미지로서 크로노포토그래피를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머브리치의 그 연속 사진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크로노포토그래피가 나오게 됩니다. 크로노포토그래피의 창시자고 영화의 기본을 세운 의사입니다. 그리고 의사이면서 당시에 생리학자고 교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고, 첫 번째 이 크로노포토그래피를 만드는 것은 생리학과 움직임에 관계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피의 순환과 운동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그을린 종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맥박계와 같은 것들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움직임은 기록과 분석과 법칙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스피그모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이 개구리를 놓고 자극을 주면은 그 밑에 기록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맥박계죠. 미오그래프. 그리고 직접 뛰면서 발의 진동에 의해서 기록해서 그걸 분석하는 것들이죠. 새가 날아가는 장면. 이러한 것들이 사진계뿐만, 그러니까 이런 그 운동에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업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생리학을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록이고, 결국 이것이 크로노포토그래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포토그래피를 만들게 되는 그 동기가, 첫 번째는 머브리치가 78년에 만들었던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판으로 바꾸게 돼서 그를 만들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 사진총을 만들게 됩니다. 예, 보면 알겠지만
1초에 12번 찍히는 총입니다. 그런데 이 총이 사실은 한 원판에 동시에 같이 겹쳐지게끔 이렇게 만들기인데 하다가 보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흐리게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 이걸 롤 필름으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초에 한 번 12 이미지가 하는 그 원반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진총을 만들게 되는데 이 총을 만들기 전에 1874년에 장센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것을 촬영을 그 금성의 일식을 촬영하기 위해서 48컷을 큰 원판에 수동으로 돌리면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돌리면서 원판에 하는 것들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없지만 말에는 이것을 응용해서 사진총을 만들어서 한 번 당길 때 12카트가 기록되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크로노포토그래피가 되고 이게 연속적인 기록 자치로서 항공술의 연구까지도 이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1882년에 크로노포토그래피에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약간 아까 사진총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기록을 만듭니다. 손을 돌리게 되면 원판이 플라이휠처럼 쇠가 돌아가면서 이 구멍에 따라서 이제 그 이미지가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석 애제자 더머니와 함께 촬영하는데 이게 검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이제 움직임을 보다 더 보기 위해서 이런 판을 만듭니다. 약간 이게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 인간의 걸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 판에 동시에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가 겹쳐지는 형태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하나 분리돼서 롤 필름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이건 다른 토마스 에이킨스는 또 미국에서 또 다시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로 또 돌면서 알베르 롱드라고 하는 병력 연구하는 그 의사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알려지지 않는 그 어떤 병리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알베르 롱드는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진화하게 되는데 120프레임의 속도로 이 종이 필름 위에 이 간헐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1888년에 그 코닥에서 만드는 이 롤 필름이 생기는데 종이에서 셀룰로이드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1990년 크로노포토그래피가 완성이 됩니다. 이 크로노포토그래피는 결국은 시네마토그래피의 원조가 됩니다. 여기에 이 기술적 근본은 생필름, 그러니까 이 필름이 길이로 해서 말리게 되죠. 그래서 롤 필름을 쓰게 되는 생필름입니다. 이게 생필름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위에 촬영을 하면 되게끔 이렇게 연결되는 긴 필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간헐 장치라는 것은 정확한 지점에 와서 이미지를 주사하게 되는 그 지점에 칸칸이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거 비추고 하나의 거 비추게 하는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 1890년 이 만들어진 크로노포토그래피로부터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때부터 이걸 가지고 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필름은 아직 구멍이 뚫혀지지 않고 이 구멍이 뚫혀지는 것은 에디슨이 이 구멍을 뚫혀지 갖고 이제 필름 35mm 필름에 4개의 구멍을 뚫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60컷이 지나갑니다. 1초에. 1889년이지만 일반적으로 1890년대에 만드는 크로노포토그래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겁니다. 1200분의 1초로 촬영이 되고 이것이 영사기 겸 촬영기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당시에 1880년에 발사된 총알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하죠. 우유티금은 1908년에 우유티 및 방울도 촬영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로노포토그래피가 이제 조금 알려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미술 쪽에서도
이런 쪽에 그 인상주의라든지 그 뒤에 그 전묘화에 관계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작업을 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캉캉을 추는 것들의 연속적인 이러한 조형적인 언어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아까 봤던 폴리시의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에 관계되는 것을 응용해서 듀샹의 계단을 내려온 나무로서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1955년에 듀샹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개념이죠. 실제 계단을 내려오게끔 해서 아까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일종의 개념 미술입니다. 드가도 크로포토그래피의 영향을 받아서 1883년에 습작을 위해서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가는 실제 약시의 눈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고 하지만 이런 앵글에 있어서의 다변화된, 특히 하이앵글이나 연속적인 그 관점에서 크로포토그래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이 드가의 이런 높은 앵글, 하이앵글과 같은 것들도 사진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주의에서도 이런 바이올린 리듬도 마치 연주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자코모 발라의 강아지가 움직이는 다리 움직임도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브라가글리아의 그 첼로 연주자의 사진 작가입니다. 역시 움직임을 하나의 그 리듬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영화의 탄생에 관계돼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영화는 적어도 10장 이상이 지나가야 되고 이것을 움직임의 환영이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잔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 이 영화는 지금 현재는 24프레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24프레임이고 그 NTSC 같은 경우는 31 혹은 30프레임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초창기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미에르가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는 16프레임입니다. 그것이 무승유 시대 때 그때 지배한 것이 이제 그것인데 1929년에 유승이 되면서 좀 바뀌게 됐고, 여하튼 이 영화 형식이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된 것은 1929년에 조셉 플라토의 과학적 이론이 기반이 돼서 그 이후에 그 사이먼 스탬프의 그 기하학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페나키스토스코프를 제작을 하게 되고, 이후에 유희적인 도구로서 널리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발명 조건에서는 뭐 지금 우리들 알고 있지만도 조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당 16장이 연속적으로 돌아가야 움직임의 인상을 얻을 수 있다. 10장도 가능하지만 16장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마술 장치가 나오려 그러면은 이 16장들이 연속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그 위에 그림을 그리든지 사진으로 하든지 간에 연속적으로 순간 포착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식 그 샤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개를 충족시키려 그러면 사실상 1880년 젤라틴 취하은의 그 건판이 혁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화는 사실은 1880년에서 90년 사이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 카메라 필름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장치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1880년에 길게 생필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필름과 기계식 셔터가 도입하면서 가능하게 되죠. 네 번째는 이것을 비출 수 있는 랜턴 슬레이드가 필요한데, 이것은 오랫동안의 장치가 있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을 적합하게 하는 정교하게 그 순간에 정확하게 일정하게 갖다 옮겨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95년에 그 류메르 형제가 결국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노르발 장치인데 미싱을 하는 재봉틀에서 실이 들어가고 하나 또 치고 이렇게 하는 노르발 장치를 응용해서 소형화시키고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네마토그래피를 만들게 되죠. 한마디로 시네마토그래피는 모든 것들을 최적화시킨 최종적인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페나키스토스코프인데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영화에서도 나오겠지만도 이러한 것들이 30년부터 이 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유명한 이게 돌고 되면은 안에는 이제 그 막 보게 되면은 막 강아지가 뛰어가고 오른쪽에는 말이 뛰어가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요지경이죠. 이런 것들이 1870년경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또 요지경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많은 것들의 재밌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치들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머버리치가 자기의 말이 12장이 뛰는 그런 것들을
원래의 그 주기로스코프라고 하는 1870년경에 자기가 만들었던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말이 움직이는 것들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그 사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사진의 형태를 그대로 그림의 형태로 바꾸니까 사실상 사진이죠. 이것을 만든 것이 여기에 보이는 주프라시스코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들고 파리에 가서 보여주게 되죠. 대단히 충격이었죠, 그쪽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사진을 가지고 그림 대신에서 요지경을 만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실제 사진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출발이 되어서 크로노포토그라피를 만들게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다시 많은 그 연구자들이 다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에밀 레이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에밀 레이노는 원래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근데 이 에밀 레이노의 그 여기는 테아트르 옵티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걸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이렇게 그 결국은 영화가 나오는 바람에 이걸 전부 다 헛된 일이 되지만 이 사람의 역할은 이 처음으로 이 실린더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그립니다. 그래갖고 길이가 여러 수십 메타를 그리고 10분을 방영을 하게 되고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실린더 통을 만들어서 두 개 번갈아 가면서 돌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영상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거울이 비춰져서 보이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크린이라 하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화를 스크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하튼 간에 그 이전에 많은 이 발명가들은 스크린에 비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면에 비춰졌지. 그리고 세 번째는 관객들을 모아놓고 보이는 극장식 상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이거 필름 안에.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달랑 한 편을 만드는데 3년이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영을 딱 하니까 나온 것이 시네마토그래프가 탁 나오게 돼버리니까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게 환등기 그러니까 요지경에서 정말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관점에서의 과도기적인 역할에서 이런 실린더형과 그리고 스크린이라는 개념 그리고 관객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1890년대 말에가 한 그 크로노포토그라피가 출발점이 되죠. 이것으로부터 한마디로 개량을 해서 각자의 경우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걸 가지고 에디슨이 1989년에 와가지고 마레한테 가보니까 크로노포토그라피를 처음 보게 됩니다. 에디슨하고 딕슨은 자기 조수인데 이 에디슨도 그때 이 영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화 이거를 만들었는데 축음기가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해갖고 연구를 한 것이죠. 근데 다 실패합니다. 이때부터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사진을 바꾸게 되는데 크로노포토그라피를 응용해서 만든 것이 키네토스코프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오면서 이 에디슨이 딕슨한테 사실은 딕슨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이 마케팅 개념에 에디슨이 유명하니까 전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 전구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에디슨이 실제 뭐 영화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수주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키네토스코프도 사실은 크로노포토그라피를 가지고 응용해서 만들고 지금도 에디슨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인정하게 될 것은 천공을 했다는 겁니다. 구멍을 4개를 파서 지금도 영화의 35mm를 표준으로 잡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영화의 출발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에디슨이 영화의 출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석 조수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하고는 좀 트러블이 좀 생긴 것이 끝에 나중에 결별하게 되고 자기 스승은 이걸 절대로 유희적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아주 완고하게 그 반대를 하니까 더머니가 그 하는 말이 이 더머니는 체육에 관계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도수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크로노포토그라피를 가지고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니까 이게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토노스코프란 걸 만들어서 당시에 말을 못하는 맹아들을 위해서 입술이 움직이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성영화 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소리가 나오는 크로노포토그라피를 만든 사람이 더먼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널리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그 경우죠. 그 세 번째는 그 스크라타노프스키라고 하는 그 독일 사람입니다. 이게 형제인데
아버지가 유랑 악단을 돌아다니면서 막 했던 그 집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 막스 스크라토노프스키가 만든 것이 비오스코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오스코프라 하는 것이 이 류메리 형제가 12월 28일 날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기 2달 전에 이미 상영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비텐가르덴 극장에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비오스코프는 지금도 이 독일에서 영화인들이 영화는 말이야 제일 먼저 시네마토그래피 이게 아니야. 자기네들이 먼저 만들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오스코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코프는 너무나 커.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촬영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치 있게 쓸 때는 게 너무 커서 왜냐하면 이 폭이 3.5cm에 되는 이게 너무 또 이게 큰 거기 때문에 이 촬영기로서의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로서의 그게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류메리 형제에 의해서 시네마토그래피가 95년에 결국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만든 것은 축음기의 원리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오늘날 35mm가 영화의 표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키네토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촬영기인데 세팅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 이 키네토스코프는 영상인데 이 프레임이 46개의 그 6프레임이 지나가는데 단점은 한 사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영상기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PC방에 가서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게 마케팅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럽의 전역에 이 키네토스코프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이 만든 키네토스코프인데 이게 관계되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에디슨이 영화의 그 발명가로서 이제 하게 되는 근본적인 것이 오늘날 영화의 표준이 되는 35mm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어떤 영화에 있어서의 어떤 상업화가 됐다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네토스코프 왼쪽에 있는 것은 혼자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시네마토그래피입니다. 이 크기들 보더라도 이쪽은 너무 크죠. 기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끝으로 류메리 형제 관계에 대해서 알다시피 시네마토그래프는 오늘날까지도 영화의 발명으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영상이고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관점입니다. 이 류메리 형제는 유럽 최대 사진판 제조, 그러니까 그 젤라틴 취한 금판이죠. 이 금판을 만드는 회사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아주 손재주가 좋고 이 친구들이 만든 것인데 사실은 1년 전에 이 꽁트로몰랭이라 하는 그 마레의 저 조수죠. 그 밑에 가서 마레와 같이 있는 데서 이걸 좀 실험을 좀 하고자 해서 그걸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크로포토그래피를 빌려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사실이 불과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1990년대에 이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꽁트레물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인한테 보낸 편지 안에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지금 발견됐는가? 그것은 오랫동안에 시네마토그래피와 크로포토그래피의 이 추종자들이 정치적인 논쟁을 100년 동안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결국은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는 게는 둘 다 모두 다 영화 발명자로서 결판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추종자들 가보면 팻말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이 시네마토그래피는 류메리 형제파가 있고 아직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 시네마토그래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노르발 형태에 된 재봉틀이죠. 이게 간을 장치가 결정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치지 마서 주사하는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용해지고 가볍게 된 것이고 그래서 카메라 겸 경사기를 만드는데 그리고 시네마토그래피의 초당 16프레임은 무성 영화 시대 때 표준이 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95년 그 해에 뭐 쉽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관계상 뭐 말하지만 1년 후에 이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왔다 하니까 그때는 또 몰랐는데 그리고 갖다 주고 난 다음에 3월 22일 날 특허 신청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네마토그래피라는 이름이 이제 그때 등장하는데 그 특허를 할 때 이름 중에서 크로포토그래피 이름이 나옵니다. 크로포토그래피의 유형인데 자기는 특허 신청하면 이것을 시네마토그래피라고 명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그대로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5월 달에 22일 날 그걸 처음으로 상영을 합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상영을 할 때 이 마리한테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근데 열받죠. 그래서 화를 내서 가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1990년 이후에 그 편지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12월에 가서 그 해의 12월 28일 날에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이렇게 그 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이게 돈을 받고 그러니까 유료화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 영화의 출발은 이제 이때로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1프랑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영화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류멜 형제의 형입니다. 오기스트 류멜의 형제인데 이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류멜의 형제는 자기 회사가 건판을 만드는 회사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크로포토그라피의 그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고 그리고 노르발 장치를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친구의 리옹입니다. 자기 아는 지인이 리옹에서 키노토스코프의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거보다 좀 더 좋고 개량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한 겁니다. 보니까 구멍이 뚫혀져 있는 거야. 35mm야. 그 그대로 뺏겨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다 잘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혼자서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촬영기 겸 영사기가 되는 것인 거 있죠. 이게 오늘날 영사기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6프레임은 몇십 년간 표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발명거는 어쩔 수 없이 시네마토그라피의 류멜의 형제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네마토그래프인데 1995년에 보여져 있는 그대로고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있는데 아주 가볍죠. 아주 모든 것들이 콤팩트하게 만들어져 있는 최종적인 진화로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최초의 영화가 기차가 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나와 있겠지만도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적을 볼 때는 국력에 따라서 주장하는 건 다르죠. 오랫동안 에디슨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미국에서 주장을 하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서 그 스클라타노프스키가 형제가 만든 것이 상영을 2달 먼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국수주의적인 관점에 볼 때는 프랑스 류미에르가 또 이렇게 나라마다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사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해 봤던 1890년에 만들었던 크로노포토그라피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마레가 사실은 영화의 영사기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류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원조는 그런 그 촬영기 입장에 볼 때는 크로노포토그라피를 들 수 있는데 마레를 지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좀 지나간 그런 영화의 그 논쟁 문제는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지만도 이 시네마토그라피는 오랫동안 축적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뜻밖의 일입니다. 원래 이게 만드는 것은 과학적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돼가지고 오늘날 20세기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동영상이죠. 그 출발점이 여기에 보이는 그 시네마토그라피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오랫동안은 사진의 발명에서부터 순간 포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순간 포착으로부터 정신적인 변화, 속도의 시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시간적인 미분의 세계, 미시의 세계, 거시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순간 포착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그 축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뭐 10분의 1도 설명 안 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아주 자세하게 숫자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 있는데 빨리 출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됐지만 적어도 이 순간포착의 역사가 오늘날 동영상에 미치는 우리가 몰랐던 영화부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의 사진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